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내가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목포역 앞에서 할복을 하겠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좀 섬뜩합니다. 앞으로는 할복을 얘기 안 하면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그걸 또 믿어주는 세상. 네,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활복 대신에 행복이란 단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정일영 8선, 아버지 정대철 5선, 아들 정호준 19대 국회의원 된 집안. 우와, 총 14선이야. 이런 욕심쟁이지만 복 받은 이 양반 아들까지 금배지단 중구의 80대가 5선 국회의원 정대철. 누구인가?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다. DJ의 정치적 스승이자 8선 국회의원한 정일영 박사의 외아들이다. 정대철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었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감 생활을 하던 2004년 아들 정호준이 구치소로 찾아와 출마하겠습니다 를 선언했고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리며 눈물을 흘렸단다. 노무현 당선시킨 1등 공신이 이번 대선에서 김두관의 선거대책본부장 제안을 수락했다. 우와, 김두관 밀어줄까요? 최근 민주 종북 논란서 균형을 잃었다 라고 말한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을 만나보자. 네, 자타가 공인하는 킹메이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인 정대철 민주당 상임 고문. 이제는 김두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을 왜 선택했을까요? 네, 요즘에 얼굴이 한층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정대철 상임 고문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아드님이 당선되니까 얼굴이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보다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제 자리 뺏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아,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는 아들한테도 주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아들한테 그 속담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선친이 제가 당신이 이제 3.1 명동 사건으로 재판 받으셔서 못 나오시게 돼서 제가 나왔던 그 순간에도 네. 제가 당선되니까 솔직히 어느 순간에 그러시더라고. 야, 시원섭섭하다. 우리 정일영 박사님. 예. 네. 솔직히 그러시더라고요. 아, 시원섭섭하다. 우리 고모님은? 저도 뭐 비슷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더 하고 싶죠, 정치요, 계속.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 안 해도 네. 또 제가 할 일이 좀 남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요, 정호준 삼성전자인가 삼성에 계셨잖아요. 네, 삼성. 정호준 의원. 네. 그리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야, 우리 정대철 고문이 하기 싫은 그러니까 정치 싫어하는 정호준 큰 아들에게 너 정치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전 사실은 어디 있어요? 반대였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TV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영어 생활하고 있고 있을 때 네. 김원기 의원 그다음 국회의장이죠 몇 분들한테 말렸어요. 그래서 네. 가서 좀 말려달라. 그랬더니 거꾸로 설득을 당해갖고 저를 설득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에서 알려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있는 거랑은 전혀 사실이 반대네요. 예, 저도 제 선친이 그래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험한 정치에 또 네. 학위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회가 와서 네가 한다고 그러는데 공부 다 끝내고 하지. 그렇게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면? 예. 예, 그게 이제 시간이 한 3, 40년이 흘러서 똑같이 반복됐을 때, 기분이 좀 묘하다는 걸 느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아주 험난해서요. 네. 자기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선뜻 나서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흔쾌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또 돼도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바깥에서 좋은 좀 국회의원 당선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는데 아유 저거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해봤고 네. 선친하는 거 봤고 그래서 본인이 굳은 의지가 없으면 그거 말려야 됩니다. 네. 네. 3대 세습은, 아니, 세습은 아니죠. 이건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국민, 예. 지역 국민이 예. 뽑는 거죠. 예, 예. 네, 예. 저쪽 북한의 3대 세습은 그 뽑는 거 아니고, 네. 예, 단어만 좀 비슷한데, 그래, 뽑아서 이렇게 3대 세습이 되는 그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이죠. 3대는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처음이죠. 네. 예. 아주 뜻이 깊겠습니다. 근데 정치 어떻게 감이 됩니까, 아들이?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거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슬슬 나와서도 이번 선거 전에도 꼭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조금 완곡하게 말리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아버지는 왜 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김두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문재인 후보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봐서 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김두관 후보를 뭘 맡아서 하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김두관을 지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괜찮겠다.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대방의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기려면 김두관 후보 플러스 바깥에 있는 안철수 원장이 돕는 김두관 후보 뭐 이렇게 돼갖고 만들어 놓는다면 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야, 대부분은 김두관 지사가 안철수를 돕는 이 형국을 생각했는데요. 네. 역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하신 겁니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딱 아이디어가 나오신 겁니까? 아니 근데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그 의지하고 그 뚝배기 같은 자기의 그 신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또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서부터 군수, 장관, 지사까지. 그래서 도지사, 대통령, why not? 영어로 하는데 왜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신화가 있고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나 행태가 강한 의지의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만드실 때도 1등 공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더 1등 공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감각이 딱 왔었습니까? 될 수 있다라고 다 확신을 했죠. 그러나, 과연 되겠는가?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에 진짜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봐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그때 이인재 후보가 없었으면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했다. 졌지요. 네. 솔직히 졌죠. 여론조사상 항상, 다른 후보를 이회창 후보에 넣으면 상당히들 앞서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각등가 좀 못 미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강한 의지 또 그의 강한 또 뜻이 당에서 비춰진 지지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필연적으로 그분의 뜻이 맞아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좀 서운해하겠습니다. 이거 전 문재인 후보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고 손학규 후보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해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뭐 바깥에 안원장까지 포함되더라도 난 열심히 도울 작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한테 꼭 그렇게 선택을 하라면 그분 중에서 나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낙점을 받으면 그분을 돕겠지만 물론이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두관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아 된다. 굳이 물으시니까 내가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물으니까 안 물으면 얘기 안 하는 얘기 뭐 꼭 그렇지 하면 손해죠. 근데 우리 고모님은 되게 솔직하시고 되게 남에게 배려해서 또 집안에 거의 살림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손해예요. 그죠? 그래요. 기다렸다가 낙점 다 받으면서 야 사실은 나는 이 사람 지지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인데 예. 이걸 미리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참 손을 많이 봅니다. 손해 많이 보죠. 제가 지금 네.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여간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그렇게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 표명을 합니다. 네. 유신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 하야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말 용기 있는 그때는 목숨 걸고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지금의 박근혜 후보 의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개인적으로. 전 솔직히 아직도 우리에게 투영되는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는 박근혜 개인 반, 박정희 대통령 딸 반. 특별히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국모라고 할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때 제가 국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를 봤기 때문에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의 잔영이 그 뒤에 남아있고 또 그가 늘 얘기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겠다고 늘 했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후보가 나서는 것은 박근혜 플러스 박정희 후보가 늘 이렇게 잔영으로 따라다니는 그래서 어떤 절반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자꾸 마음에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면 젊은 시절을 다 유신 시절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네, 그게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자,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그래도 5개월 남았는데. 예, 막판 뒤집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네. 보고요. 그 이유는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어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월 남은 지금 5개월인지 6개월인지 더 남았어도 국민의 신뢰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을까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 준비 안 된 대통령 같은 이제 보니까 그다음에 능력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국정 철학이라고 할까 그게 조금 다져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가 약속한 것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경제 살리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있어도 이쪽에 비해서 제가 사실 그 당시 이쪽 정동영 의원의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를 국민들이 500만 표 차이로 지지해 준 것은 그가 경제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무슨 7470양 7% 4만 불 그다음에 세계 7대 국가로 가는 건 뭐 그건 구호에 가깝다 하더라도 근접치도 안 가고 있고요. 그가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된 이런 그 성장 중심의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과 복지 분배 이런 것이 이렇게 균형 있게 가야 될 되게 경제적인 화두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경제마저도 성공시키지 못한 그렇다고 정치의 민주화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과업은 성과는 정치의 민주화로서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뒤로 역행시킨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데서 인권의 발전 상황도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언론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종편입니다만 종편 같은 것도 사실 편안하게 그냥 그것 골라서 한 4개 중에서 2개쯤 내야 되는데 이 좁은 광고 시장에 넷을 다 내줘갖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언론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들의 파업도 파업의 문제지만 이거 언론을 장악하려는 근데 인사도 낙하산 인사까지 해갖고 MBC, KBS는 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참 상스럽지 않고 그렇게 조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난 남북 문제 강경파도 일리가 있고 온건파 햇볕론자도 일리가 있다고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섞어서 남북 관계를 특별히 북한을 우리가 관리해서 평화롭게 유지하고 혹시 인도적인 견제에서 좀 도울 건 도웠고 그러나 안보 문제는 유지하는 이런 균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좀
제대로 균형이.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종편이요. 네. 종편 받은 저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야당의 민주당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종편 보이콧 합니까? 우리 공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편 문제도 정권의 정책이 잘못돼갖고.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과도하게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쪽이 얘기를 해야죠. 저희야 정책에 따라서 종편을 예, 받은 죄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참 이 방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참 나와주셔서 고마운데요. 민주당 얘기도 해야죠.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박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 되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박 단합이라 그러죠. 네. 이해찬, 박지원. 네. 이는 당대표하고 박은 원내대표 하자. 뭐 이런 내용에 네. 대해서 좀 비민주적이었다. 이런 예. 표현도 있는데요. 국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좋은 뜻으로 권면하는 뜻이다. 자기들은 그랬습니다만은 담합행위 자체가 그렇게 조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어렵게 우리 박지원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상당히 유리하다가 그냥 거의 그냥 비슷하게 됐죠.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게 이해찬 됐거든요. 당대표도 거의 역전. 예. 전 그래서요, 이게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선택의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는 또 얼마 전에 YTN하고 인터뷰하다가 전화 딱 끊고 뭐 YTN에 사과를 안 해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이 또 막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때 한 말씀 하셨어요, 신문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편 들어주셔서 고마운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해찬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후배고 그래서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좀 순간에 조금 흥분하지 않았었나. 네. 그런 순간에 날 다시 못 보고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혹시 좀 더 참고 그걸 여유 있게 넘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나의 평가고 내가 보고 있는 오늘 캐도남만 질문 순서도 없고요. 예. 질문 뭐 아무 저것도 없죠. 네. 죄송합니다. 순서도 괜찮습니다. 없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가니까 네. 내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뭐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생방송에서. 예. 종북 논란 가지고 예. 글을 쓰신 거 한번 봤습니다. 네. 야,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정말 기회다, 찬스였는데 그걸 놓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얘기하다가 그랬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진보 좌파 다 좋은데 종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입니다. 제가 이 책도 갖고 나서 제 북한의 통일 전략이라고 제가 이게 박사 논문이고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인데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 전략 연구를 해서 제가 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네. 무조건 북한을 따라간다든가 인권 문제도 무관심한다든가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등을 돌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북한은 특수 정치 집단입니다. 어떤 네. 것은 일반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종교 집단입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을 교주나 신으로 모시는 종교 집단이거든요. 네, 종교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정치 이론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뭘 해석이 불가능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어떤 면에서 남쪽이 아직도 경제적으로도 우세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됐으면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마치 조금 빗나간 막내 동생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걸 잘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빗나간 막내 동생 그냥 막 응징을 한다든가 그렇게만 계속해서는 안 되고 또 줄 때는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어울려서 말도 듣게 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나는 북한을 그렇게 봅니다. 동생으로. 빗나간 막내 동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형제죠. 형제다. 네. 그래서 아까는 종교 집단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형제고 좀 빗나간 잘못된 점이 있는 그런 동생이다.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북한을 따라간다다 무조건 막내만을 위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균형을 그렇습니다. 맞춰서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보도 하고 또 햇볕 정책도 해서 북한을 어떤 의미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좀 같은 개체를 놓고 형제간에 좀 우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려울 때는 인간적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돕고 또 잘못됐을 때는 응징하고 잘못됐다고 용감하게 아니면 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14선이에요, 집안이요. 거기다가 이제 처가 쪽 하면은 5선인가 붙습니다. 예, 제 동서 조승승 의원이 이제 3선입니다. 그다음에 네. 처할머니가 박현숙 의원이었고, 제 이승만 박사 시대에 무임소 장관 지내는 2선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9선. 19선, 양쪽 집안이 19선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뭔가 좀 이 정치 철학, 내려오는 그 머리,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듣는 이 정치 철학이 단단하게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막연한 생각, 부럽고요, 집안이. 예. 어떻습니까? 미국의 케네디 집안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정대중 고문의 집안을, 네. 어떻게 뭐, 그런 정치 철학, 집안에 내려오는 이것만은 지켜라,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제 부모들 하는, 정직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하나의 가문의 모토 비슷할까. 그래서 애들이나 제 아버님 때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거다. 그 어렸을 때 컸을 때도 그 가능한 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할 때는 이건 남 위해서 하는 거다. 남의 나쁜 거 잘못된 거 다 조종해주는 직업이 정치다. 그러니까 남쪽에 늘 가서 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혹시 그 감옥에 계시러 갈 때 검찰에 갔을 때도 정직하게 살라는 그 말 때문에 뭐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받았다 그러고 그럼요. 순수하게 그냥 하셨네요. 그래갖고 그게 다 대선 자금으로 이상수 사무총장한테 다 건넸던 건데 이제 그게 그 무슨 뭐 대가가 있느냐니 결국 사모 선대위원회에서 다 쓴 돈이니까 뭐 말할 여지가 없고 그때 그 했던 사람이 요새 자서전을 써갖고 네. 그때 검찰이 자만제하고 회유 협박해서 했다고 그리고 아직 감옥서에 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계속 편지 쓰고 저한테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2년 몇 년 계셨죠? 그 양반은 지금 10년째 있어요. 우리 고모님은 한 2년 있었죠? 저는 1년 반 있었습니다. 1년 반. 힘드셨죠? 그때 좀 그 노무현 정부에 되게 서운했죠, 그 당시. 뭐 서운하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좀 생각하고. 네. 그 당시에 잘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으면 그 돈은 다 그 선거 때 쓴 돈인데 선거 때 사실 수백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러 쓴 건데 참 난 너무 억울하다. 빨리 힘을 써서 빼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빼줘가지고 참 고생 많이. 그래서 정직해서 이제 당했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정신 이거는 뭐 소문이 워낙 많이 났던데 유학생활 하실 때 뭐 김치까지 다 퍼서 줬다면서요? 아이고. 그저 남하고 같이 사는 것이 직업이고 또 생활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결시켜서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분들이 세 기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통신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대한통신사인데 나중에 동양통신사로 바뀌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야당 국회의원이 만드니까 뺏었어. 그래서 쌍용하시는 그쪽에다 줬는데 4.19가 터지니까 돌려주겠다고 왔어요. 이승만 박사가 몰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거는 우리 아버지 보고 형님 당신이 키웠으니까 계속 키워. 우리 같으면 받아서 정의롭게
그러고 다시 어떻게 처리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이 학교를 하나 또 세웠는데, 중앙신학교인데 강남대학교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너희들은 강남대학 근처는 얼씬도 말아라. 왜 우리는 강남대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만 알지 가는 아버님 미원대로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저 개인도 특강을 한번 왔었는데도 그리고 거기서 이사를 해달라는 것도 안 했습니다. 네. 제 어머님이 가정법률 상담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쭉 했었는데 그것도 어머님이 또 이원해서 이화대학교에서 관리하고 그것도 뭐 큰 빌딩도 있고 지금 법률 구조 사업을 잘 하는데 이렇게 명예는 승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결코 승계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하십니다. 네. 집을 55세 되셨을 때 집을 처음으로 장만하셨어요. 네. 맞습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이걸 너무 사모님이 참 속상해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힘들게 돈 모아서 그 코트 하나 장만해 주셨는데 그거를 누구 줬습니까, 그거를? 혹시 술 먹고 잊어버린 건 아니세요? 예. 누구 줬어요? 내가 우리 고문 드렸어요. 아, 고문이요? 예. 예, 고문님.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예. 나는 괜찮다. 네. 매일 사람들 그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술 하고 사모님한테 되게 이 자리에서 좀 늘 사과 한마디 고맙고, 하시죠. 네. 미안하고, 일생 헌신적으로 희생한 우리 어머니에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가 다 비슷한데 미안할 거고, 또 우리 집사람은 제 선친 선거 마지막 선거에 2번, 제 선거 떨어진 선거까지 다 합하면 한 7, 8번 되고 대통령 선거 이번엔 아들 선거까지 한다고 도와야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그 10살 연하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도둑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우리 아버님이요? 아니요. 저기 10살 연하 아니세요?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10살. 아버님 10살. 아, 제가 이거 잘못 봤군요. 지금 사모님하고는 동갑내기입니다. 아, 동갑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크게 잘못 생각했어요. 제 아버님이 10살 연합니다. 네, 광화문에서 우연히 이렇게 보고 도전하신 거죠? 예. 네. 아니, 같은 교회 다니고. 그랬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되게 부끄러워하십니다. 남이 진짜. 아니, 고문이 남자.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좋으세요? 네. 아니, 네. 사모님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 못하신,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준비한 얘기 틀림없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선대위원장을, 세 분 내려서, 네. 2승 1패를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까지.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후보가 누가 되시건 간에 그분을 도와서, 선대위원장을 4번 한다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승 1패에서 3승 1패로 새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놓고 정치를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한길 최고위원이나 이해찬 대표한테도 공동 선대위원장 내가 한번 더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데 헌신의 힘으로 한번 일조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돈 어디서 주도 받지 마세요. 절대 받지 마세요. 1등 공신 내셔서 1등 공신으로 정확히 받으셔야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 이렇게 보면. 네. 하여튼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아드님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조언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아 때문에요.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 있죠. 네. 김연아 선수 때문에 유명해진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안철수가 뜰 거라는 걸요 이미 7년 전에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연아 말고 대선 주자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 59초 후에 모셔보겠습니다.